이 시대에 코메니우스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주광성 교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오디오는 들려서 들어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것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코메니우스의 기본 사상을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그의 살았던 17세기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총장님 부탁합니다. 카메라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말씀하셔야 얼굴이 보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예. 됐습니다. 코메니우스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시대에 코메니우스가 안고 있었던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종합된 내용들을 제가 코메니우스의 그 17세기 유럽의 배경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회 일어나고 잘 아시는 대로 17세기는 유럽의 시대 전환기라 그렇게 대개들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가장 가깝게는 15세기에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로 이름난 얀 후스의 개혁의 소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6세기 초엽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러한 시대 전환에 결정적인 불을 붙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30년간 지속된 유럽의 종교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유럽 사회의 불신과 분열과 대립의 한계를 폭발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성중심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또 베이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자연과학의 연구를 촉발시키는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덕택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주의와 계몽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후예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정통주의 논쟁이 불씨가 되어서 결국 개신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리적 신앙만을 고집하고 신앙 실천을 외면했던 정통주의 사상은 마침내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중생 체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가 탄생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17세기 유럽의 시대 전환기에 코메니우스란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 김재욱 교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갖는 형제연합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 약 100년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후스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래 형제연합교회란 말 자체가 우니타스 프라투름이라고 부르는데 라틴 말로 교회란 이름보다는 형제들이 연합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이 형제연합교회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후에 자라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종교전쟁의 배경 속에서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종교 박해를 받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30년 종교전쟁사인데 그 30년 종교전쟁사를 통해서 형제연합교회가 고국인 보헤미아 또 모라비아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망명생활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맨 첫 번째 망명지가 폴란드 리사였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기간 머물다가 또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코메니우스는 헝가리에 있는 사로스파탁이라는 곳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리사에 잠시 머물다가 리사가 완전히 불타고 또 전쟁의 화염에 휩쓸릴 때에 코메니우스는 가족을 데리고 마지막 망명지인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코메니우스는 형제연합교회는 30년 종교전쟁이 끝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하는 그런 운명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코메니우스는 마지막 암스테르담에서 14년을 더 살다가 거기서 천국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도 지금은 암스테르담 근교인 나르덴이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고, 오늘날 코메니우스의 그 무덤은 무제움, 박물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많은 코메니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메니우스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망명 생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학문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결국 코메니우스의 학문은 30년간 지속된 종교전쟁으로 불신과 분열과 대립이 극에 달한 유럽 사회를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는 작업을 학문적으로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기독교 사회로 회복시킬 것을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인간이 변화되어야 그들에 의하여 올바른 인간 교육이 계속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서 올바른 삶의 환경이 구성된다고 보았고, 또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개혁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는 결국 인간을 깨우치고 교육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 구원 계획과 직결된 일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제창한 교육의 가장 큰 대의는 앞서 주광순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판조피아라고 하는 철학,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려는 그 철학이 이미 소개가 된 줄 압니다. 근데 코메니우스는 결국은 범지의 교육 철학자로 유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상을 통해서 학문이 통일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자연과학과 그리고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 인문사회과학과 그리고 신학이 하나의 통찰로 연결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코메니우스의 이러한 비전은 너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적인 사상은 코메니우스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발전시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는 아멘.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교육 비전을 코메니우스가 범지의 교육 철학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폴란드 리사의 망명 생활 속에서 이미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생각하고 여러 권의 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코메니우스는 이 범지의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그 논문을 영국에 있는 친구 하라트립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뜻으로 원고를 보냈는데,
이 친구가 코메니우스의 동의도 없이 그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메니우스를 유럽의 지성사회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그 논문 때문에 실제로 유럽에서 지성인들에게 교육 철학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17세기 근세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던 데카르트하고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유럽의 각 나라에서는 코메니우스를 초청하여 범죄의 학교, 대학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파리에서, 영국에서 또는 스웨덴에서 심지어 그때 당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초대 총장으로 코메니우스를 초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는 이 모든 초청에 다 응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형제연합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두고 그는 딴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영국에 초청되어 갔는데 영국은 결국은 누가 초청했냐 하면은 그 당시 영국에 일어나던 청교도 대표자들이 영국 국회에 진출되어 있어 가지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코메니우스를 데려다가 영국의 학교 교육을 개혁시키는 적임자로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에 갔지만은 시민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왕당파와 의회파의 싸움 때문에 코메니우스는 별다른 활동을 못하고 9개월간 머물다가 다시 이제 스웨덴의 초청을 받고 스톡홀름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코메니우스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육계획, 그것을 오늘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미 김재호 교수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교육론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 인류 모두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메니우스가 직접 대답을 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비전 속에서 코메니우스는 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생애 동안에 쓴 책 수가 약 250종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까지 남아서 코메니우스 학문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은 약 200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메니우스는 어머니 학교의 소식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했고 후에는 그 어린아이들 교육보다는 부모의 교육, 다시 말하면 부부들의 교육, 자녀를 갖기 전에 그 아이를 태중에 가지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깨우치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기까지 평생 교육으로 이 범죄의 교육을 구체적으로 교육 실제 이론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여기 설명드리고 싶은 그 범교육학이라는 책에 이미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코메니우스는 인간이 이런 지혜를 배우려면 그냥 이성적인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각기관, 소위 말하는 오감을 모두를 사용해서 배우는 그런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도회라는 책인데요. 우리 김재호 교수님이 그 책은 제가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아주 그 시대에도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모든 실물을 그림으로 옮겨서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코메니우스가 배우게 한 그 범지혜의 교육은 아까 그 주광순 박사님이 이미 이야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이 이성을 중심으로 감각기관들을 활용해서 창작해내는 모든 정신활동의 산물들, 오늘날 문화, 예술, 윤리, 도덕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신앙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코메니우스가 모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 영역의 배움을 전제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창조세계의 올바른 관리와 보존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기를 바랬던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사실 역사에서 사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197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간간히 유럽의 각 나라들에서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생각하거나 인간 교육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코메니우스가 남겨놓은 여러 작품들에서 교육적으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가 강조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역의 배움은 무시했거나 외면하는 경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거의 유럽에서는 잊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코메니우스는 유럽에서 다시 탄생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코메니우스가 평소에 작성하여 남겼다고 하는 미완성 작품 7권의 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원고가 원래 1권과 2권이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에 출판이 되었으나 나머지 7권의 원고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1935년에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지로 알려져 있는 할레의 한 도서관에서 약 1200페이지에 달하는 라틴어 원고 더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코메니우스가 남겼다는 바로 그 원고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한 학자들이 결국은 이 책을 곧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들추지 못하고 있다가 1966년에 코메니우스 국제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7권의 문서 원고가 2권의 가죽밴드로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발견으로 유럽에서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코메니우스 학문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교육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80년 초에 결국은 독일 유학에서 지도교수가 개최한 코메니우스의 교육과 신학이라는 세미나에서 코메니우스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 독일어로 번역된 그 7권의 책 가운데 4번째 책 범교육학을 우리말로 번역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메니우스가 이 7권의 책들을 통해서 유럽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사회로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를 평생 고민했던 주제인데, 바로 이 범지혜의 철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7권의 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책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메니우스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이성중심의 사고와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포스트 모던 사회의 새로운 시대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독교 철학을 코메니우스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앞서 이미 이야기된 판이라는 개념, 전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판조피아의 철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결국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는 이 복음 교육의 사역에서도 코메니우스의 범지혜의 철학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결국은 교육 계획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토론이
아마 범죄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과 그 토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메니우스의 인간론의 핵심적인 주제인 신형상론은 창조론과 함께 깊이 다루어져야 될 신학적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학적이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고메니우스의 교육의 콘텐츠를 우리는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대적으로는 그 뭐랄까 예를 들면 인간 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오늘날 일반 교육학에서 교육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인간성 교육 또는 인간성 회복 교육 또는 전인 회복의 교육의 과제와 성취 방법을 찾는 일에도 고메니우스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본성이 지닌 세 가지 씨앗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지성, 덕성, 경건성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역시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성, 윤리적 가치와 그리고 경건성, 하나님과 결국은 성경을 배워서 그를 섬기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인간의 신형상 회복의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메니우스의 교육의 기본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콘텐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전제로 하여 고메니우스가 제시한 교육 콘텐츠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구상에 함께 연구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시행하는 교육적인 의도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안학교의 교사들의 지나친 이원론적인 사고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방법론에 있어서도 고메니우스가 제시했던 것들에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고메니우스가 학교 개혁을 위하여 그 당시에 썼던 교사교육 지침서로 알려져 있는 대교수학에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메니우스가 그 현대적으로도 계속 교육 방법에 있어서 거론되는 이유는 고메니우스가 그 당시 이미 자연의 원리를 활용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인간이 성장되어 가도록 도와주는 소위 현대적으로 말하면 교사 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아동 중심의 학습관을 새롭게 제창한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교육에서도 배워야 될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는 고메니우스가 전제했던 신학적인 것들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계시론을 비롯하여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내용들은 물론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 교육처럼 교육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분명한 개관을 위해서 필요하고 고메니우스의 성경교육을 비롯한 신앙교육 방법론과 도덕교육 방법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재호 교수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징에 관한 문제, 훈육을 시켰던 그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따로 한번 특별히 준비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